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수특 개념학습 6번째 실려있는 김소원 선생의 수필 하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특급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최근의 학생들한테는 조금 생소할지 않을까 싶은데 이전에는 교과서에도 많이 실려 있었었고 나름대로 모의고사 같은 데도 여러 번 보였던 글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쓰고 봐야 될 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예년에 비해서 개념학습 부분이 조금 좀 중요한 작품들이 한두 개씩 보이네요. 이전에 나왔던 EBS랑 비교해 봤을 때 올해 EBS가 이전 거를 재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문도 똑같이 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까지도 똑같은 것들이 지금 실려 있는 상황이라서 이전 것들을 굉장히 좀 재탕을 하고 뭔가 새로운 게 잘 보이지 않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념학습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한두 가지는 조금 눈에 띄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그것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조금 신경을 쓰고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이 글은 수필이죠. 수필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수필은 일반적으로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주변에서 벌어지는 작은 일들, 그것들 가리키는 말을 신변잡기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필을 정의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벌어지는 별거 아닌 일들, 신변잡기, 신변잡기적인 일들을 소재로 해서 자신의 경험과 혹은 관찰한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깨달음 같은 것들을 쓴 거를 우리가 수필이라고 부르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것을 쓰는 과정에서 아무런 형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무형식의 글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재를 선택하는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 그 소재에서 느끼는 어떤 작가의 생각도 그러하고 모두 그 사람만의 어떤 특별한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게 아니라 이 글을 쓰고 있는 그 작가만의 독특한 생각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형식 자체도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도 작가의 오롯한 개성일 겁니다. 그래서 다른 문학 장르에 비해서 작가의 개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장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을 거고요. 이 수필은 이걸 뭐 하나의 장르로 보기도 합니다만 문학을 5분법으로 나누면 이 수필은 교술 장르 속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교술 장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쉽게 얘기합시다. 문학은 일반적으로 허구의 바탕을 두죠. 소설 마찬가지고 시 마찬가지입니다. 극문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수필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허구의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실의 바탕을 두고 자신의 감상과 정서를 표현하는 글입니다. 이런 글들을 교술문학이라고 부르고요. 뭐 일기도 포함될 수 있고요. 기행문이라든가 혹은 편지글 같은 것들도 교술문학 속의 하나로 포함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지문 내용을 읽어 나가면서 볼 텐데요. 우선 일단 여러분이 먼저 좀 아시면 좋겠는 것이 이 글 속에 사용된 주된 표현 방식을 하나 먼저 알아두고 시작합시다. 유추의 방식이 사용될 거예요. 유추는 하자가 경험하거나 알고 있는 하나의 사건을 미리 제시할 거고요. 그 사건을 유사한 다른 사례에다가 적용해 보는 방식이겠죠. 그죠? 그래서 1등급 비자반이 특급품이 되는 과정을 먼저 제시하고 그걸 통해서 삶의 과실을 극복해내는 우리의 삶의 자세로 이야기를 연결시킬 것이라서 기본적으로는 유추의 방식이 전체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먼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 자체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차근차근 읽어나가면서 어떤 부분을 좀 기억하실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자반 1등급 위에 비자반은요. 비자나무로 만든 바둑판이랍니다. 바둑판이에요. 자, 바둑판 1등품 위에 또 한층 뛰어넘는 특급품이라는 것이 있다. 자, 가장 좋은 놈이겠죠. 바둑판 중에서 가장 좋은 특급품이라는 것이 있다. 자, 반제가 아마 재료겠죠. 바둑판의 재료며 치수며 연륜이며 어느 점이 1급과 다르다는 것은 아니나 자, 이건 똑같아요. 1급하고 공통점이고 반면에 머리카락 같은 가느다란 흉터가 보이면 자, 1등급하고 다 똑같은데 흉터가 보이면 이게 바로 특급품이다. 알기 쉽게 값으로 따져보자면 전전시세로 1급품이 2,000원 전후인데 특급품은 2,400~500원 상처가 있어서 값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도려 비싸진다는데 진진한 묘미가 있다. 자, 일단 소재를 제시하고 있죠. 지금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특급품, 바둑판 중에서 가장 좋은 특급품을 소재로 지금 제시하고 있고 아직은 뭐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특급품하고 1등급의 차이점을 얘기했어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특급품에는 뭔가 머리카락과 같은 작은 흉터가 있다라고 일단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보죠. 반면이 갈라진다는 것은 기약치 않은 불측의 사고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일단 1급품, 1등품, 1급품인가?
1등품 바둑판이 있어요. 자, 이 바둑판이 반면이 갈라지는 어떤 사고를 당하는 겁니다. 사고이다. 사고란 어느 때 어느 경우에도 별로 환영할 것이 못 된다. 그러니까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사고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죠? 사고는 환영할 게 못 된다. 그 균열의 성질 여하에 따라서 1급품 바둑판이 목침감으로, 목침은 여기서 나무 베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 베개니까 바둑판은 뭔가 나무가 쓸모 있게 쓰여지는 거라 그러면, 목침감은 쉽게 말해서 값이 나가지 않는 거, 값어치가 없는 거, 혹은 쓸모 없는 거, 무가치한 것,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을 보시면 그 균열의 성질 여하에 따라서 1급품 바둑판이 아예 쓸모없는 목침감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큰 균열이 아니고 회생할 여지가 있을 정도라면, 자, 다시 한번 바둑판이 될 수 있도록 살아날 기미가 있는 것이라면 헝겊으로 싸고 뚜껑을 덮어서 조심스럽게 간수해 둔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한 두 문장이 뭐가 나올 거냐면 균열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나올 거예요. 선생님이 읽은 다음에 한 번 더 정리해 드릴 텐데, 지금 바둑판이 당하게 된 균열, 이 불측의 사고, 이거는 우리 인생과 결부시킨다 그러면 살면서 우리가 저지르게 되는 과오들, 잘못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 글에서는 그거를 과실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이제 추후에는 이러한 가실과 연결시킬 텐데, 아직 그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니고, 바둑판이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사고를 어떻게 극복해내는가,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가로쳐놓고 갈라진 균열 사이로 먼지나 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단속이다. 1년, 이태, 때로는 3년까지 그냥 내버려 둔다. 계절이 바뀌고 추위와 더위가 여러 차례 순환한다. 그동안에 상처났던 바둑판은 제 힘으로 제 상처를 고쳐서, 그러면 쉽게 말해서 시련이라든가 혹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이겨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상처를 고쳐서 원래대로 유착해버리고, 유착이란 말이 붙는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갈라졌던 바둑판이 원래대로 붙어버리고 균열진 자리에 머리카락 같은 희미한 흔적만이 남는다. 처음에 얘기했던 머리카락 같은 흔적이 왜 생겼는지 알겠네요. 그죠? 갈라졌던 바둑판이 자기 힘으로 그 바둑판을 붙인 상태에서 갈라졌던 게 다시 그 시련을 이겨내고 붙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흔적이 바로 머리카락과 같은 흉터가 되는 모양입니다. 비자반의 생명은 유연성이라는 특질에 있다. 한번 균열이 생겼다가 제 힘으로 도로 유착 결합했다는 것은 그 유연성이라는 특질을 실제로 증명해 보인, 이를테면 졸업 증서, 이건 뭐 문맥상으로 본다 그러면 자격증 이런 말이겠죠. 그죠? 이 바둑판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바둑판입니다. 이런 자격증이라고 볼 수가 있다. 하마터면 목침감이 될 뻔했던, 쓸모없는 것이 될 뻔했던 것이 그 치명적인 시련을 이겨내면 대래 한 급이 올라 특급품이 되어버린다. 재미가 깨를 뽑는 이야기다. 여기까지가 바둑판 이야기인데요. 한번 보세요. 자, 그냥 1등품 바둑판이 있어요. 1급 바둑판이라고 합시다. 자, 얘가 균열이 생기는 거죠. 사고를 당한다라고 했고요. 바둑판이 갈라지는 거,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둑판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나는 이런 시련 같은 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극복해내지 못하면 목침감과 같은 쓸모없는 것이 될 수가 있고, 반대로 자신의 힘으로 극복해낸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오히려 더 좋은 특급품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극복하는 태도, 이거를 유연성이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바둑판 이야기를 온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더 부연할 필요도 없거니와 나는 이것을 인생의 과실과 결부시켜 생각해 본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바둑판 이야기를 우리 삶에 유추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본다라는 말일 거고요. 인생의 과실은 한자 아시죠? 그죠? 이거는 우리의 실수, 잘못,
과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결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더 부연할 필요도 없거니와 나는 이것을 인생의 과실, 잘못과 결부시켜서 생각해 본다. 언제나 어디서나 과실을 범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 가능성을 매양 꽁무니에 달고 다니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다. 누군가 나는 절대로 과실을 범치 않는다라고 양언할 수 있을 것인가? 공인된 어느 인격, 어떤 학식 지위에서도 그것을 보장할 근거는 찾아내지 못한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과실을 범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자, 중략돼 있고요. 과실은 예찬할 것이 아니고, 자, 또 나왔네. 아까 선생이 바둑판에서 그 사고 얘기했을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과실 자체에 대해서, 사고 자체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글은 사고나 과실을 긍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 피할 수가 없어. 이 글이 강조하는 것은 그 피할 수 없는 과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삶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지, 과실 자체를 긍정하거나 예찬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자, 과실은 예찬할 것이 아니고 장려할 노릇도 못 된다. 자, 그러나 그와 동시에 과실이 인생의 올 마이너스일 것도 없다. 다시 말해서 과실이, 우리가 한번 잘못을 범한다고 해서 무조건 목침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과실로 해서 더 커가고 깊어가는 인격이 있다. 과실로 해서 더 정화되고 향기로워지는 사랑이 있다. 자, 더 깊어가는 인격 혹은 더 향기로운 사랑, 이거는 과실로 인해서 이걸 극복했을 때의 이야기인 거죠. 과실에서 만약에 좌절해 버린다면 올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런데 이 과실을 범했지만 이것을 이겨낸 사람은 오히려 깊어가는 인격 혹은 향기로워지는 사랑이 될 수 있어. 다시 앞에 거랑 연결시키면 오히려 더 나은 사람, 특급품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누구나 할 수 있는 노릇은 아니다. 어느 과실에도 적용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에 따라서는 이렇게 회생할 수 없는 것도 있다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긴 한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누구나 할 수 있는 노릇은 아니고 어느 과실에도 적용된다는 것은 아니나 제 과실, 제 상처를 제 힘으로 다스릴 수 있는 비자반의 탄력, 아까는 어떤 말을 썼더라? 유연성이라는 말을 썼죠. 그죠? 자, 누군가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과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러한 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스릴 수 있는 비자반의 탄력, 그 탄력만이 과실을 효용한다. 과실을 효용한다 무슨 말일까요? 과실을 더 나은 단계, 특급품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인생이 바둑판만도 못하다고 해서야 될 말인가? 자, 마지막은 뭔가 의문형으로 끝나면서 당연히 이런 것들은 독자들한테 여운을 줄 수 있을 것이고요. 사람들한테 깨달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강조하는 효과를 줄 수도 있겠죠. 자, 잠깐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아까 봤던 바둑판 이야기랑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 이제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었는데 살다가 어떤 과실을 범하게 되어서, 그러면 이 과실을 자신의 힘,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이 잘못된 점을 극복해내는 거야. 그러한 태도를 뭐라고 불렀냐면 여기서는 탄력 혹은 유연성이라고 불렀죠. 그죠? 그래서 과실은 우리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지만 이것을 우리의 유연성으로 이겨낸다면 우리는 마치 바둑판처럼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글이 말하려고 하는 주제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과실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글이고요. 읽는 독자들한테 당연히 교훈을 주는 내용의 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지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표현 방식 같은 경우에도 유추 말고는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게 없어서 일단 이 정도 정리하고요. 자, 문제가 뭐가 나왔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다음은 윗글에서 발견되는 요소를 바탕으로 교술문학의 특징. 아까 선생님이 사실의 바탕을 두고 작가의 정서나 생각을 적는 글을 교술문학이라고 불렀어요. 자, 교술문학의 특징을 서술한 것이다. A, D에 들어갈 적절한 것을 써봐라. 이 작품 속에 나는 글쓴이 자신으로서 허구의 인물이 아니에요. 그죠? 소설 같은 경우에는 나라고 하는 서술자는 허구의 인물입니다만 수필 같은 교술문학에서는 나가 곧 서술자가 곧 작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글쓴이 자신으로서 자연물의 생리가 담겨있는 뭐에 대한 관찰, 바둑판? 비자반이었나요? 비자반.
비자반에 대한 관찰을 토대로 인생을 성찰한 후에 인생에 대한 자신의 뭘 썼나? 인생관? 생각? 혹은 자신의 의견? 아니면 자신의 깨달음? 뭐든 관계없어 보여요. 자, 이런 것을 드러내고 있다. 교술문학은 글쓴이가 특별한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무형식의 글이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기에 사고와 표현 문체의 측면에서 글쓴이가 지닌 개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문학 장르다. 글쎄요, 시험 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교술문학이 어떤 건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2번 해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자, 일단 1번 1급과 특급의 시세 차이를 구체적으로 밝혀, 자, 가격을 밝히고 있죠. 그죠? 얼마다 밝혀서 비자반의 가치를 비교하고 있어. 오케이. 2번 나무 균열의 흔적으로 변하는 과정을 제시해서 몇 년 동안 쌓아두고 먼지가 들어가지 않고 기타 등등 과정을 제시했습니다. 특급품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어. 그래서 이 과정을 겪고 나면 머리카락과 같은 흉터가 남아 특급품의 특징이다. 유연성이 있는 거다. 자, 3번 비자반 이야기를 재미있다라고 평가하면서 재미가 깨를 뽑는다라고 평가하면서 특급품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왜 긍정하는 거죠? 좋아서 그건 아니죠. 그죠? 시련을 제 힘으로 이겨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는 거고요. 자, 4번은 특급품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이용해서 특급품에 대해서 타인이 평가했다고요? 이걸 인용했다고 글쎄요.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틀렸고요. 소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이 뒤에는 맞죠. 소재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건 틀림없이 맞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인용한 건 없습니다. 답은 4번으로 보셔야 되겠네요. 자, 5번은 비자반과 인생을 관련지어서 이게 뭐라고요? 유추했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유추해서 질문을 던짐으로써 중심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표현 방식, 질문을 던지는 표현 방식이 한두 군데 보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넘어가서 3번 갑니다. 흉터, 유연성, 가시를 중심으로 윗글을 감상했다. 가장 적절한 거. 요 문제는 살짝 함정에 빠질 만한 게 하나가 있어요. 좀 보세요. 1번은 타인에게 가시를 저지르면 그것이 곧 자기 자신에게 지울 수 없는 흉터가 될 수 있으므로 웃기시네. 이건 이미 지문 속에서 본 적도 없어요. 읽지도 맙시다. 자, 2번 한 개인의 삶이 지닌 가치는 과시를 저질렀을 때 타인에게 흉터가 생기기에 두느냐. 타인 얘기한 게 없어요. 자기 스스로 그 흉터를 이겨내느냐 그렇지 않느냐. 자기의 힘, 유연성과 탄력성을 얘기한 것이지 타인 이야기는 언급한 적도 없습니다. 자, 3번 자신의 삶이 흉터가 있는 목침감이 되느냐 흉터가 없는 특급품이 되느냐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저지른 과실에 대해서 유연성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달려있다. 맞는 말처럼 보이죠. 그럴싸해 보이죠. 어딘가에서 틀렸어요. 어딜까요? 여기서 틀렸어요. 흉터가 없는 특급품이 아니죠. 그죠?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할 때 보면 지문을 끊어서 보고 있죠. 그죠? 여러분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끊어서 아까 지금 3번 설명할 때 일부러 내가 빨리 쭉 넘어가 버렸는데 보세요. 딱 끊어놓고 넘어가기 전에 요게 일단 맞는지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이게 오케이가 되면 그 다음은 넘어가 버려야 돼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앞에를 쭉 읽고 뒤로 가다가 보면 뒷부분에서 이게 그럴싸하게 눈에 띄기 시작하면 앞부분의 가오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항상 볼 때 쭉 보려고 하지 말고요. 의미 단위로 자기가 필요한 부분까지 끊어놓고 거기까지 해서 맞는지 틀리는지를 먼저 검토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특급품이 흉터가 없다라는 말은 천만의 말씀이죠. 4번 갑니다. 어떤 과실을 저질렀을 때 그것이 영원히 삶의 흉터로 남을 수 있으므로 영원히 삶의 흉터로 남을 수 있다고 그런 말 했나요? 그 과실에서 오는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는 유연성을 발휘하여 삶의 흉터를 예방해야 돼. 삶의 흉터를 예방해야 된다고요? 글쎄요. 이런 말은 정말로 본 적이 없네요. 그죠? 답은 5번이겠네요. 잘 아문 흉터가 있어야 특급품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과실을 저질렀다고 해도 유연성을 발휘하여 이게 지금 작가가 제시하는 인간들, 우리한테 독자한테 주고 있는 삶의 태도로 유연성 혹은 탄력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유연성을 발휘하여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 잘 대처하면 이겨낼 수 있다면 특급품과 같은 삶을 가꿀 수가 있다. 이것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고 결과적으로 글 전체의 주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어렵지 않은 글입니다만 분명히 중요해 보이는 글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한 번쯤은 거들떠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